자, 이게 기들이죠. 자, 여기 보면 기들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원래 n 플러스로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여기는 공핍 영역이 되겠죠. 여기 이제 칠해진 부분, 요게 공핍 영역이 되는 건데 여기도 공핍 영역이죠. 이거는 이제 P타입 쪽 공핍 영역, 여기는 N타입 쪽 공핍 영역. 근데 게이트 전압이 낮은 전압을 가해줬을 때 그러면 이쪽에 어떤 캐리어가 생길까요? 플러스 캐리어들이 모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드레인에 전자들이 밀려나서 공피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영역에서 어떤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고 이게 바로 이렇게 드레인단으로 들어가서 커런트 소스로 작용을 하고 전자는 이쪽 바디 쪽으로 와서 기어를 해서 리키지 커런트를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낮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션 리키지 커런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접합 부분에서 생긴 일렉트론 홀 페어들이 커런트에 기여하는 거죠. 오프된 상태에서. 그래서 채널 랭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모스펫의 게이트 랭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리키지 커런트가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즉 게이트 리키지 증가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SiO2 게이트 인슐레이터 리키지 커런트 같은 경우는 하이케 물질을 쓰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다양한 LDD라든지 라이트리 도프트 드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해결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이 채널 길이를 더 줄여야 되는데 기존의 모스펫 구조로는 이 리키지 성분들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텔에서 새로운 구조의 모스펫을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양산도 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핀펫이고요. 두 번째가 나노와이어 FET입니다. 먼저 핀펫을 살펴보면 핀펫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채널로 사용되는 영역이 이렇게 길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높이가 폭보다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상어의 지느러미라고 하나요? 그 위쪽에 그 지느러미와 비슷하다고 해서 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모스펫 구조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스펫 구조는 여기에 소스, 드레인이 있고 옥사이드, 게이트 물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 반면에 이 핀펫 구조는 지금 게이트를 덮고 있는 메탈 물질이 한 면이 아니라 세 면을 덮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한 면, 두 면, 세 면을 덮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지금 소스 드레인도 이 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소스 드레인 아래쪽에 서브스테이트 기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리디 옥사이드라고 해서 옥사이드 레이어가 덮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플라나 구조는 여기 굉장히 넓은 서브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노와이어 FET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노와이어 FET는 쉽게 말하면 직선의 원기둥, 길쭉한 원기둥을 채널로 사용하는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노와이어라고 붙인 이유는 이 직경이 100나노 이하, 뭐 거의 10나노 정도까지 작은 크기의 원기둥을 옆으로 눕힌 거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가 나노선 전체 채널을 다 감싸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쪽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게이트 모스펫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게이트 모스펫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유는 뭔지 다들 아시겠죠? 플라나는 한쪽 면에서만 게이트가 컨트롤을 하는데, 지금 핀펫은 세 면을 활용을 하고, 나노와이어는 전체 면적, 동그란 전체 면적을 활용을 해서 멀티게이트 모스펫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멀티게이트 모스펫을 활용했을 때 리키지 커런트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서브셋홀드 커런트 줄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서브셋홀드 커런트를 한쪽 면에서만 제어를 했는데, 이건 지금 세 면에서 제어를 하고, 이거는 전체 원형 면적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훨씬 서브셋홀드 커런트를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펀치스루에 의한 커런트 현상도 없앨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정션 리키지 커런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판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멀티게이트 모스펫의 가장 큰 장점은 기판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게이트 컨트롤러비티가 좋다. 즉 게이트가 한 면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한 면 이상을 컨트롤해서 서브셋홀드 커런트를 제어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필드에서 이 핀펫과 나노웨어 FET가 활용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에서 사용되는 모스펫은 핀펫이 일반적입니다. 핀펫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리드 옥사이드가 있는 소이 웨이퍼에서 제작되는 핀펫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제작되는 핀펫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필드에서 사용되는 핀펫은 실리콘 기판 위에 바로 만드는 핀펫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핀펫은 밑에 베리드 옥사이드 대신에 실리콘 물질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드레인과 소스 영역 아래에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션 리키지 커런트 같은 거를 여전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는 이 핀펫을 활용해서 디지털 회로를 구현을 하고요. 그 외 아날로그 회로는 핀펫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기본적으로 회로를 구성을 할 때 트랜지스터 개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핀펫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소자 같은 걸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워 매니지먼트 소자 같은 경우는 고전압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핀펫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날로그 서킷은 대부분 플라나 모스펫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디지털 회로는 핀펫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특이한 경우에는 핀펫을 아날로그 회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웨이퍼 위에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를 다 구현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 소자들을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플라나로 제작하고 어떤 부분은 핀펫으로 제작하고,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핀펫을 사용해서 다 회로를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노와이어 FET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품에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데서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널리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이 단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단면적이 직경이 20나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온 됐을 때 커런트량도 작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드라이브 커런트가 충분히 커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노 FET는 실제 제작이 됐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좀 사용이 되다가 이제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스펫 구조는 핀펫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핀펫 외에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노시트 구조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MBC,
FE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 브릿지 채널 FET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노와이어 FET가 가지는 장점을 가져오면서도 단점을 해결하는 구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빈팻의 구조는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핀의 헤이트가 굉장히 높고 넓이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커런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게이트 컨트롤이 지금 3면만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헤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제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노와이어 구조를 어레이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레이로 지금 하나로 다 다발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온커런트가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어레이를 무한정 많이 다발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한된 구조가 나노시트 구조라고 하고요. 삼성은 MBC 멀티 브릿지 채널이라고 하는데 핀팻을 옆으로 눕힌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넓이를 넓게 하고 두께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채널 전체를 게이트가 컨트롤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여기 높이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얇게 만들어줘서 각 채널이 컨트롤하는 부분에 의해서 채널 전체가 제어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크게 만들어줘서 나노와이어 FET가 가지고 있는 단점, 온커런트가 작아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커런트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2층 또는 3층으로 적층을 해서 커런트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시트 구조가 앞으로 차세대 모스펫 구조로 활용이 될 거라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걸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스펫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스펫 소자는 회로 설계하는 데 다 활용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에 모두 활용이 되고 이 회로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랭스 값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파운더리에서 몇 나노 공정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 게이트 랭스는 조절하지 않고 게이트 위스만 조절을 합니다. 게이트 위스를 조정해서 우리가 뭐 인버터라든지 아니면 엔드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회로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구조들 있죠. 커런트 미러 구조라든지 커먼 소스, 커먼 드레인, 디퍼런셜 앰프 구조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W 값을 바꿔주고 배치를 바꿔줘서 회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모스펫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활용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에서 응용처가 어디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메모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은 세계 1위죠. 전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에는 모스펫이 반드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메모리에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모리의 하이어라키를 살펴보면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휘발성 메모리는 D램과 S램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D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소자고 S램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활용이 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모스펫이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살펴보면 이머징은 이제 새로운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머철은 이미 성숙된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이 이미 성숙돼서 상용화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용화된 메모리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노아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래시 메모리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SSD
라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소자라고 해야 되나요?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저장 장치가 있죠. 이게 다 플래시 메모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어 플래시도 개발이 됐었지만 실제 상용화에서는 낸드 플래시에 밀려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 모두 다 FET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우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D램과 S램도 모스펫이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 이머징 메모리는 뭐 PC램 또는 P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STT램, 다르게 말하면 M램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네틱 램, 그리고 RE램은 저항과 관련된 메모리인데, 이거는 새로운 메모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메모리들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굳이 모스펫을 활용하지 않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호 처리를 할 때는 모스펫이 활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을 때 모스펫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메모리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이나 뭐 AI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이제 이 P램, M램, R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D램과 S램,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모스펫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앞서 언급했던 모스펫을 활용하는 메모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메모리는 S램, D램,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S램과 D램은 휘발성 메모리고요.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자, 휘발성과 비휘발성의 차이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휘발성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압을 공급해줘야 되는 소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셀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최소 구성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1, 0을 저장하기 위한 최소 구성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S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이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현이 됩니다. 이 6개의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인버터 회로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럼 4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의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교차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스위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모스펫이 각각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BL과 WL은 각각 비트라인, 워드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트라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주는 금속 전송 선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워드라인은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동작을 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램은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D램을 알아볼까요? D램은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셀이 구현이 됩니다. 이때 모스펫이 스위치로 활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비트 라인에 데이터 1령 같은 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워드 라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지 읽을지 또는 지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캐패시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S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인버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모스펫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RAM과 DRAM이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낸드 플래시를 알아보죠. 낸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모스펫 하나로 하나의 셀이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FG라고 돼 있죠. 이 FG는 플래팅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펫 게이트에다가 또 하나의 특별한 게이트가 올라가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스펫에서 게이트 구조를 바꾼 소자가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각각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VCC 서플라이 특성을 보면 이 VCC 서플라이 특성이라는 거는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거를 인가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리플래시라고 해놨죠. 리플래시라고 한 이유는 캐패시터가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이유는 모스펫에 리키지 커런트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가 이 리키지 커런트에 의해서 소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었던 데이터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도 전원을 꺼주면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됩니다.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줘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PC를 사용할 때 SRAM과 D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연산이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CPU의 보조장치로 많이 활용을 하죠. 대신 단점이 전원을 꺼주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줘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즉 SSD, 하드 드라이브인가요? 하드 드라이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파워,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냐를 얘기하는 건데, SRAM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전원을 꺼주면 SRAM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원을 켜주면 동작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D램은 캐패시터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런데 리키지 커런트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계속 리플래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탠바이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리프레시 동작도 필요가 없고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스탠바이 파워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SRAM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두 개의 인버터를 서로 크로스 시켜줘서 연결시켜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D램은 기본적으로 캐패시터에다가 차지를 저장했다가 디스차지했다가 하는 걸로 1010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여기 FG라고 되어 있는 플로팅 게이트에다가 전하를 저장을 하냐 아니면 저장을 하지 않냐를 가지고 1010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측면을 살펴보면 SRAM이 가장 빠르고요. SRAM은 모스펫만 가지고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합니다. 반면에 D램은 캐패시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 때문에 속도가 SRAM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이 D램과 SRAM보다 훨씬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의 스토리지 메커니즘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 물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지우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사이클을 보면 SRAM은 전원을 인가해줘서 인버터를 가지고 1010을 표현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읽고 쓰는 거를 반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캐패시터에 차지를 저장했다가 빼줬다가 하면 무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패시터가 이제 손상되지 않는 한요. 그래서
라이트 사이클은 SRAM과 DRAM 모두 다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낸드 플래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플로팅 게이트 주변에 절연 물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지우고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절연 물질이 파괴가 돼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의 6승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음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SRAM은 당연히 비싸죠. 왜냐면 6개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면적에 들어가니까 비싼 거고요. 그리고 DRAM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쌉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트랜지스터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는 제일 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스펫이 회로 설계하는 것 외에 어떤 응용에 사용되는지 예시를 들었고요. 그 예시로 메모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깊은 내용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전체 강의 내용은 이 앞 슬라이드까지가 되겠고요. 이번 주 강의가 상대적으로 좀 길었는데 그 이유는 2021년 6월 7일 강의까지 다 녹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날짜 그리고 시험 장소와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에 공지를 했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시험 날짜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반이고요. 입대시 가능 시간은 11시 10분과 11시 20분입니다. 장소는 중간고사 시험 봤던 장소랑 똑같고요. 학생별로 배정된 강의실도 똑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시험을 치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10주차에서 14주차 강의 내용까지 즉 이번 주 강의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 고학용 계산기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전에 숙제에 대해서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건상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모든 숙제에 대해서 정답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자료를 다 만들 수는 없고 숙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숙제가 잘 된 거를 좀 모아서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그 숙제 제가 이제 업로드할 숙제를 한 학생한테는 따로 연락을 해서 올려도 괜찮은지 물어볼 거고요.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올리고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공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